자,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파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이게 채권 시장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 사안은 뭐냐면 이게 과연 이 특수은행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조금 그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특수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미국에서는 16번째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거의 한 270조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예금 규모가 한 2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큰 규모의 은행인데, 이 특수은행 하나로 끝이 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미국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줘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특수은행 하나의 문제다 그러면은 뭐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압박감이 강해지는 이벤트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전방위적으로 글로벌리 증시의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를 샀는데 사람들이 돈을 찾으니까 채권 팔면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갔을 때 채권 가격 떨어진 상태에서 팔아서 손실. 근데 왜 채권 들고 있으면서 금리 변동에 대한 해지를 IRS 같은 걸로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노출을 시키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랑 그 만기를 매칭시켜야 되는 ALM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그 에셋을 론이랑 매칭시킨다 그래서 ALM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해지를 하게 되면 IRS 같은 수압을 걸어가지고 그 해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은 전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내가 그 예대금리차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도 국채에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투자를 한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 금액.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또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은 보통 한 30%에서 40% 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국채에. 근데 이 국채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가 장기물에다가 투자할 수 있고 또 단기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평균 듀레이션을 매우 단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자체가 미미할 수 있다고. 이번에 금리 인상폭 자체가 완전히 몇십 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쇼크가 오면서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테일 리스크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테일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예측하면서 IRS에 투자를 해서 해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일어나지 않을 희박할 확률 때문에 수익률을 엄청 많이 깎아먹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지 않아요. 다시 넘어와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 특수한 상황으로 끝이 날 거냐, 아니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최근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돼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막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얘가 망했잖아요. 얘가 왜 망했어요? 리만이 왜 망했어요? 그래, 눈먼. 리만 왜 망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어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러면은 왜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러면은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 건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루트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여서 그냥 모기지라고 할게요. 그 모기지 사태는 우리 촌뜨기들도 많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기지 론에 대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모기지 론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주담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담대. 얘가 2004년도 정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주담대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왜? 이때 기준금리가 1%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되게 초저금리였거든요. 초저금리면은 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담대를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택을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갚지 않으면 저 이제 노숙자 신세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주담대를 잘 상환했단 말이야.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개나 소나 다 잘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미국의 이 개인 신용 점수, 이게 주담대를 할 때 그 개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있거든요. 피코라고, FICO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코라는 데서 우리가 모기지를 할 때 그 개인에 대한 신용도 점수를 매기는데, 620점 이상 초과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량한 애들 있잖아. 신용도가 좋은 애들은 프라임이라고 불렀고, 그 신용도가 좋지 않은 애들, 620 아래 애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매겼어요. 그 중간에 알트라고 하는데 뭐 걔네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아무튼 그 신용도가 매우 안 좋은 애들을 서브프라임이라 했단 말이야. 걔네들한테 주담대를 해주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투자은행들은 항상 돈 버는 걸 생각해요. 이 금융권에 있는 애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최대한 많이 우리는 보통 예쁜 옷을 사고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컴퓨터를 사고 저는 이제 좋은 조명을 사고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진짜 완전 뼛속까지 여의도맨이거나 금융맨들은 그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겠죠, 걔네들도. 근데 주담대를 내주면 이자 꼬박꼬박 받고 원금 꼬박꼬박 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보통 30년, 뭐 50년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좀 회수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뭐 모기지 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잘 갚아 나가니까, 야, 그럼 우리 이 모기지 론,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 있잖아요. 은행으로 유입되는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들이 쫙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D, E, F, G 쫙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담대를 내줬으면 그 주담대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MBS라는 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MBS가 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ABS가 뭔 줄 알아야 돼. 그죠? 제가 ABS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MBS로 넘어갈게요. 이제 약간 모기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단은 제하고 우리 그 증권 중에 ABS라는 게 있어요. ABS. 우리가 이 ABS라고 하는 거는 엄청 많이,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그 발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면 좋아요. 풀네임은 뭐냐면 자산 담보가 돼 있는 증권이라고 하면 돼요. 자산 담보부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산 담보부라 그래야 되나? 근데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BS를 설명할 때 교과서적인 건데 보통 뭐 그걸로 해요. 음악, 저작권. 예를 들어서 버스커의 장범준이 버스커의 벚꽃 엔딩 있죠. 얘는 항상 봄만 되면 음원 차트 1위를 해.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음원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한 3월에서 한 5월까지 거의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씩 발생했다고 볼게요. 현금이 계속 1억씩 발생해. 장범준 입장에서는 그냥 매년 3월에서 6월 정도, 3월에서 5월 정도 해가지고 1억, 그러니까 3, 4, 5면 3개월이니까 3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쭉 했을 때 한 50년 정도 내가 더 살 것 같은데 50년 동안 3억씩 매일 꽂힌단 말이야. 누가 봐도. 그럼 얼마야? 3, 5, 15 하면 150억이잖아요. 근데 이 150억을 나는 80살 때 3억을 쓰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이 얼마에 장래 현금 흐름이 150억이죠. 그럼 이거를 할인해서 야, 나 그러면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나 70억만 발행할게. 그러니까 70억만 현금화를 하고 싶은 거야. 이 평생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이 150억을 담보로 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70억만 발행을 하겠다는 거야. ABS. 그럼 뭐가 돼요? 이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70억을 납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 70억이 장범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범준은 이 150억을 담보로 해서 70억이 바로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일정 이자는 계속해서 지급은 하겠지.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하니까. 이 담보가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낮거나 높거나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는 안정성이 되게 낮을 수 있죠. 왜? 벚꽃 엔딩을 대체하는 엄청 알짜배기 봄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50억에 대한 안정성이 확 훼손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했을 때 금리는 현실적으로 높아야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담보를 하면, 그건 또 매출 채권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미래 현금을 담보로 해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을 우리가 ABS라고 하는데, 똑같아. MBS로 넘어오자고. ABS에서 S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모기지로. 모기지면 뭐예요? M. 여러 개의 복수개의 모기지 론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러고, 얘를 그래서 A를 M으로 바꿔서 MBS라고 합니다. 투자은행이 MBS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모기지 론은 상환이 다 잘 되니까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씩 이제 부도를 낼 수도 있잖아. 안 갚을 수도 있잖아.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기지를 복수개를 결합을 해놓으면 이 개별 리스크,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MBS는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리스크를 해지하는 증권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모기지 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증권이라고 분류가 돼요. 개별에 대한 리스크가 해치돼서 엄청 안전한 증권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MBS예요. 그럼 MBS는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이게 모기지 1, 모기지 2, 모기지 쭉쭉쭉 해서 뭐 100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를 묶은 다음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을 우리는 MBS라고 한다. 이까지만 알아줘요. 그러면 투자은행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투자은행이 모기지 론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한 30년에서 50년 거쳐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할인을 때려가지고 MBS를 발행함으로써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금을 바로 회수했죠? 그러면 이 자금 또 현금 생겼잖아. 이걸로 또 모기지 대출해주는 거예요. 모기지 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모기지 론 또 일으킨 다음에 또 뭐해? 또 2차로 MBS를 발행해서 또 현금을 회수하고 그 돈으로 또 모기지 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돼요?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단 기본적인 모기지의 MBS라고 보시면 돼요. 이까지는 그럼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해서 MBS 발행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다음에 모기지 론 대출 일으켜진 것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쯤에는 기준금리가 1%대였고 이만큼 초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 이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투자은행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은행은 진짜 돈을 어떻게든 벌라고 혈안이 돼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 MBS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MBS는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AAA에 가까운, 전혀 부도가 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증권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 거냐면 각종 할부금 수취증권이나 아니면서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다 짬뽕으로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또 트렌치를 나눠서 재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 그래서 이 뎁트를 담보로 해서 뎁트는 부채거든요. 부채 담보부 증권들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부채 담보부 증권을 또 발행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론을 가지고 MBS를 발행시켰고, 그래서 현금을 회수한 걸 가지고 이제 또 모기지 론을 해서 무한 반복해서 그 MBS 시장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그 MBS를 가지고 오고 또 할부금 수취 대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부채 사이드에 있는 애들을 또 가지고 와서 CDO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생 상품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DO를 발행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현금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또 CDO, MBS, 기업 채권들 가지고 와서 CDO2, CDO3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투자은행이. 그러면서 이 가장 기초 뭐예요? CDO의 기초는 MBS고 MBS의 기초는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 론 하나를 가지고 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나아갑니다. 보험회사들이나 투자은행이 이 MBS는 지금 다 MBS든 CDO든 모기지든 그러면 지금 부도가 안 난다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 신용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해봐요.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가 저거 신용 이벤트 터졌을 때 우리가 보장해준다 그러자. 아니 어차피 안 터질 거니까 상관없어. 그럼 우리가 보장해준다 그러고 우리가 원금 다 보장해준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보장 수수료를 받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래서 그 신용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나는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일정의 피를 지급하는 거지. 그러한 구조를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파생 상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 론 하나 가지고 엄청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모든 그 투자은행의 노출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금리가 몇 %까지 급등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 이상으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건 2008년도잖아요. 그만큼 시차가 있어. 이게 왜 있냐면 이 모기지 론의 구조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장 금리가 1%대였기 때문에 엄청 초저금리로 돼 있다가 2, 3년 뒤부터 이제 변동금리로 연동되는 형식의 그런 구조로 많이 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괜찮았다가 2006년도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한 2, 3년 뒤인 2008년도에 변동금리로 확 바뀌게 되면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용도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금리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면서 완전히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걸 못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못 갚으니까 뭐가 돼요? 이 담보로 잡혀있던 주택들이 다 은행 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가면서 그 주택에 대한 매물이 엄청나게 커졌고 주택에 대한 매물이 엄청나게 그 경매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돼요. 그럼 주택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해준 그 주담대를 해준 거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투자은행이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레버리지가 일으켜져 있다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은행이 터지는 구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됐던 거였거든요. 파생상품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하면서 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들 전반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는 문제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버리지가 일으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도 못하고 정부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그러한 구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도 케이스에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겠다 아니면 제한적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를 보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그 파산 사태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고.